친정 어머니한테는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항상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양육권 조정을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정 기일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여러 번 고쳐 입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님이 준우를 맡아주겠다며 일찍 찾아왔고 제 어깨를 토닥이며 자라고 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법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높은 천장, 차가운 대리석 바닥, 복도를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온기가 없는 곳, 그저 법과 규칙만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조정실로 향하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고 문 앞에 섰을 때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변호사가 제 손을 살짝 잡아줬고 그 따뜻한 손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 사위 김태준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 변호사. 그들은 말끔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제 낡은 옷과 초라한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뒷모습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이지은 변호사 옆에 앉았고 조정위원이 자리에 앉으며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듣겠다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귓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로 저의 모든 부족함을 나열했습니다. 고령, 경제적 불안정, 열악한 주거 환경.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저라는 사람의 전부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경제력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정서적 유대가 중요하다고, 지난 3년간 제가 얼마나 정성껏 준우를 키웠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상대편의 차가운 확신에 비하면 너무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수연이만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는 딸. 제발 한 번만이라도 이쪽을 받아오. 엄마를 받아오. 조정위원이 수연이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제야 수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본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의 눈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는 맡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냐고, 왜 그러냐고 묻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수연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제대로 키운 적이 없다고.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항상 일하러 가셨던 엄마, 한 달에 한 번씩만 오던 엄마, 전화도 잘 안 하던 엄마.
아파도 오지 않던 엄마. 수연이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나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변명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학교를 보내야 했다고. 하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다고, 이제는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간암이라고 했습니다. 3기라고 했습니다. 길어야 1년이라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에 진단받았다는 말, 치료받고 있지만 의사가 1년이라고 했다는 말, 그래서 준우를 저에게 맡긴 거라는 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죽어간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딸이 죽어간다는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숨겼냐고 묻는 제 목소리는 울먹였고 수연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준우만큼은 저처럼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다고.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변명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수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선이 그거였냐고, 저를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최선이었냐고. 울어도 아파도 외로워도 그냥 돈만 보내는 게 최선이었냐고.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매일 밤 울었다고. 왜 엄마는 안 오나? 왜 다른 애들은 엄마가 있는데 나만 없나? 외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가 필요했다고. 그런데 엄마는 없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고, 너무 늦었다고. 상대편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연이가 이미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친권자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반박했지만 저는 그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는 딸의 옆모습을, 야윈 얼굴을, 긴 머리 사이로 보이는 창백한 목덜미를. 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조정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조정 기일이 잡혔지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저는 수연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멈춰 섰을 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연이는 짧게 됐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치료는 제대로 받고 있냐고, 병원비는 괜찮냐고 물었지만 수연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알아서 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만 봤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자를 빼앗기려 하는데 저는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택시에 태워주었고 문 앞까지 바래다 줬지만 저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순임이가 준우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다녀왔냐고, 오늘 할머니 그림 그렸다고, 좋아할 거라고 말하며 제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 할머니와 준우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우냐고, 자기 그림이 이상하냐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라고, 이상하지 않다고, 그냥 너무 좋아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을 온 힘을 다해 안았습니다. 순이미가 조용히 일어나 나가겠다고 했고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준우는 제 품에 안긴 채 또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를 재운 뒤 저는 30년 전 그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수연아, 엄마를 미워하지 마. 하지만 수연이는 저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좋은 엄마가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의 달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준우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수연이를 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만이 차갑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법원의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느꼈던 무력함이 아직도 제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뒷모습이 눈을 감아도 선명했습니다. 가남 3기라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손자가 떠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우의 그림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을 잡은 준우, 환하게 웃는 두 사람. 저는 그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어떻게든요. 조정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우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과 가정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양쪽 집을 모두 방문해서 준우의 반응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더 행복해하는지, 어디가 더 안정적인지 확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전화로 설명해 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준우는 할머니를 좋아하니까 그 마음이 조사관에게도 전달될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준우는 아직 7살이니까요. 넓은 집, 많은 장난감, 새 옷과 새 신발. 그런 것들이 아이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하니까요. 좋으면 좋다고,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말하니까요. 조사관 한미선 씨가 다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준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방 밖으로 나가야 했고 닫힌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랑 사는 거 좋으냐고. 준우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제일 좋으냐는 질문에 준우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시고 같이 자주고 책도 읽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네 집도 구경하러 갈 건데 괜찮겠냐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빠네 집이라는 말에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침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흘 후 준우는 조사관과 함께 전 사위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졸였습니다. 준우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 넓은 거실, 큰 TV,
장난감으로 가득한 방. 그리고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풍요로움. 2시간이 지나고 준우가 돌아왔습니다. 조사관이 준우를 데려다 주고 갔고 저는 준우를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어땠냐고, 재미있었냐고.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재미있었냐고 다시 물었을 때 준우는 장난감이 많았다고, 레고도 있고 로봇도 있고 할머니 집에 없는 것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좋았다면 좋았다고, 신기했다면 신기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죠. 그리고 그 솔직함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기는 집이 되게 넓고 방도 크고 할머니 집보다 훨씬 크다고. 준우의 목소리에는 들뜸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기했던 거겠죠. 처음 보는 큰 집, 많은 물건들. 7살 아이에게는 놀이동산 같았을 겁니다. 저는 그저 그랬구나, 좋았구나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우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냐고. 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네 집에 가면 안 되냐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는지 제 목소리조차 떨렸습니다. 준우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장난감도 많고 방도 넓고 할머니 집은 좁다고. 그래서 저기가 더 좋은 것 같다고. 준우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우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솔직한 것뿐이니까요. 7살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넓은 집보다 좁은 집이 좋고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솔직함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화났냐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화 안 났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펐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물질적인 것들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밤 준우를 재운 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빠네 집 가면 안 돼요? 장난감도 많고 방도 넓고 할머니 집은 좁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이 불을 켜더니 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준우가 상대방 집에 다녀온 것, 그리고 그곳이 더 좋다고 한 것. 수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님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솔직히 말하겠다고, 이거 계속 싸워봤자 내가 더 다칠 것 같다고, 준우도 이제 흔들리고 있지 않냐고,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저는 수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마저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님은 자기는 친구니까 하는 말이라고, 이미 충분히 했으니 이제 그만두는 게 나와 준우를 위해서도 낫지 않겠냐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준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님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수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심했나 보다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수님이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저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수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우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지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소로 갔고 이지은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라고 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사관 보고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보고서 내용이 좋지 않다고. 조사관이 준우와 면담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준우가 상대방 집을 방문한 후 그곳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거 환경과 경제 상황이 아동 양육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고 했습니다. 부적합하다는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집이 너무 좁고 노후화되어 있으며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도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대로 가면 승산이 없다고, 뭔가 결정적인 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경험도 부족하고 상대는 최고의 변호사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지은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고, 충분히 잘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현실이 그런 거라고, 돈이 없고 집이 좁고 늙은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기엔 부족한 거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봐야겠다고, 다음 조정 기일 전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인가?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준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마저 승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준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좁은 집, 부족한 돈, 늙은 몸으로 과연 저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상대방 집에 가면 준우는 더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저를 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는 잘 되고 있냐고 물었더니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준우가 아빠네 집이 더 좋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하니까 좁은 집보다 넓은 집이 좋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준우를 못 맡기는 거라고, 엄마는 준우한테 충분히 좋은 환경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준우는 더 나은 곳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불렀지만 수연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준우한테도 똑같이 하지 말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수연이가 걸어갔습니다.
또다시 저를 두고 떠나가는 뒷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준우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우의 방문을 열고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얼굴. 저는 무릎을 꿇고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준우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마음, 주변의 지지, 법적 승산, 그리고 제 확신까지. 정말 이대로 끝인가? 나는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차갑고 슬픈 소리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신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세상이 온통 물로 뒤덮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준우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최종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이번 조정에서 결정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변호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준우의 마음, 주변의 지지, 승소의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조정 전날 밤 저는 준우를 안고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냐고, 준우는 정말 어디서 살고 싶으냐고. 준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자기가 아빠네 집 좋다고 해서 화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고, 그냥 준우 마음이 궁금해서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랑 있는 게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난감이랑 넓은 방도 좋다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솔직했습니다. 할머니도 좋고 물질적인 것도 좋고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내 마음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할머니는 준우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걸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조정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준우도 함께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준우의 의사를 직접 듣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정실 문 앞에서 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할머니가 옆에 있다고 말하며 준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모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수 변호사, 전 사위 부모님, 그리고 수연이. 수연이는 이번에도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준우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준우에게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준우가 제 손을 놓고 조정위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제게는 천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조정위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준우는 누구랑 살고 싶으냐고. 준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쪽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네 집이 더 넓고 좋지 않냐고, 장난감도 많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준우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좁고 장난감도 많지 않지만 할머니는 항상 자기랑 같이 있어준다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아플 때도 할머니는 항상 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네 집은 좋은데 자기 혼자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처럼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할머니랑 있는 게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모든 어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우가 말한 것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넓은 집도 많은 장난감도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조정위원이 준우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늙으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괜찮냐고.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할머니 도와드릴 수 있다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머니 안 힘들게 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사위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애가 뭘 알겠냐고,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후회할 거라고. 하지만 준우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한다고, 할머니가 제일 좋다고. 그 작은 목소리가 그 큰 조정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습니다. 수연이가 조정위원을 보며 말씀 좀 드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수연이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자기는 지난 조정 때 친정 어머니한테 준우를 맡기고 싶지 않다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받은 상처 때문이었다고, 엄마는 자기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했고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수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준우만큼은 그런 식으로 자라지 않았으면 했다고, 준우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더 많은 걸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놓친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자기한테 많은 걸 주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준 게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난해도 늙어도 자기를, 그리고 이제는 준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엄마한테 화가 났었다고, 왜 자기를 두고 일하러 가셨는지, 왜 함께 있어주지 않으셨는지,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엄마가 일하러 간 건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걸 이제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를 오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수연이도 미안하다고, 자기도 미안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조정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도, 전 사위 부모님도, 조정위원도, 그리고 준우도 저희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조정위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의견을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연이가 준우는 친정 어머니가 키우는 게 맞다고, 엄마라면 준우를 잘 키우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그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수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는 친권자이고 의사는 명확하다고, 준우는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전 사위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전 사위 어머니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들도 준우를 사랑하지만 아이가 할머니를 원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그럼 양측의 합의하에 준우의 양육권은 친모 이수연 씨에게 있으며 실질적 양육은 외조모 강명자 씨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해냈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준우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준우를 꼭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수연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자기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연이가 그 전에 준우를 엄마한테 부탁하고 싶다고, 자기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준우한테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평화로웠습니다. 감사하다고, 엄마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고맙다고, 내가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우리는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로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채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준우를 안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다고, 내가 할머니를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할머니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자기를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자기도 할머니를 선택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준우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계속 같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를 비추는 포근한 빛.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이었습니다. 준우와 저의 새로운 시작이요. 법원의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느꼈던 절망은 이제 없었습니다. 준우의 작은 손을 잡고 걸었던 그 복도가 이제는 희망의 길로 느껴졌습니다. 수연이가 용서해줬습니다. 준우가 저를 선택해줬습니다. 세상이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준우의 잠든 얼굴을 비추고 제 주름진 손을 비추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작은 방을 비췄습니다. 이 작은 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승소했지만 모든 것을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배웠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조정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우와의 일상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아침에 준우를 깨우고 아침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밥을 먹고 함께 자는 것.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저는 매일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수연이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조정 이후 가끔씩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0년을 서먹하게 지낸 모녀가 갑자기 가까워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연이가 올 때마다 저는 조금씩 딸을 알아갔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하는 음식, 수연이가 힘들어하는 것들, 수연이의 작은 습관들. 어쩌면 너무 늦게 배우는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딸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에 어느 날 수연이가 준우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준우가 엄마에게도 그림 그리자며 크레파스를 건넸고 수연이는 그림 못 그린다고 사양했지만 준우는 할머니도 잘 못 그리는데 같이 그린다며 웃었습니다.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째 수연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었고 걸음걸이는 느려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길어야 2~3달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시한을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우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엄마가 아프다는 거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엄마는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준우가 슬퍼할까봐 그런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후회 없다고, 준우를 엄마한테 맡기고 엄마랑 화해해서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가 준우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엄마가 대신 해주실 거니까 괜찮다고, 그걸 알고 가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수연이는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라고, 우리 이제 화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엄마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로서 마지막 포옹을. 3달째 수연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버틸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악화된 거였습니다. 저는 준우를 수님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수연이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오셨냐고 묻는 목소리도 가늘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더니 아프다고,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준우는 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순임이가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연이가 준우한테 엄마 보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해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연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피곤하다고 좀 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래, 자라고 엄마가 옆에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잠이 영원한 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수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준우 잘 부탁한다고, 엄마라면 잘하실 거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수연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손을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엄마도 평생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왔고 의사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얼굴. 제 딸이 떠났습니다. 수연이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준우에게는 엄마가 멀리 여행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준우가 언제 오냐고 물었을 때 조금 있으면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준우에게 죽음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준우가 크면 말해줄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준우를 사랑했는지, 엄마가 준우를 위해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준우를 잘 키울 겁니다. 수연이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노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준우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수연이도 저렇게 학교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수연이와 함께 걸어주지 못했습니다. 일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준우의 손을 잡고 매일 학교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교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준우가 뛰어나와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일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걷는 것, 아이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고. 하지만 요즘 저는 자주 피곤함을 느낍니다.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됩니다. 무서워서요. 혹시 저도 수연이처럼 되는 건 아닐까? 준우를 남겨두고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병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365일이 적힌 달력.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저는 표시를 합니다. 오늘도 준우와 함께 했다고. 그 표시들이 쌓여갈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 달력을 끝까지 채울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렵더라도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준우가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준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까지 자기랑 같이 있어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느냐고 하자 친구가 할머니들은 나이가 많아서 금방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최대한 오래 준우랑 같이 있을 거라고. 준우가 약속이냐고 물었습니다. 약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고. 할머니는 약속 잘 지키니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맞다, 나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우를 위해 최대한 오래 살아야 한다고.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 30년 전에도 봤던 달, 조정 기일 전날에도 봤던 달, 수연이가 떠난 날에도 봤던 달. 달은 변하지 않지만 제 인생은 많이 변했습니다. 딸을 잃고 손자를 얻고 절망을 겪고 희망을 찾고 미움을 풀고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1년일 수도 5년일 수도 어쩌면 10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준우와 함께 웃고 밥 먹고 그림 그리고 학교 가고 손잡고 걷는 것. 그 평범한 일상들로 제 남은 시간을 채울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시간이 다 되면 준우는 기억할 겁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할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준우가 잠든 방으로 들어갑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얼굴. 저는 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할머니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내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삭입니다. 준우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립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그 말에 또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서, 이 아이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서. 저는 준우의 방을 나와 거실로 갑니다. 달력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 조용히 표시를 합니다. 오늘도 준우와 함께 했다고, 내일도 표시할 수 있기를,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가능한 한 많은 날들을 표시할 수 있기를.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창밖의 달이 저를 비춥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저는 그 달빛 아래에서 작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고맙다고, 모든 것에 고맙다고. 준우와 함께 보낸 오늘 하루에, 내일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약속에, 이 작은 집에서 느끼는 평화에, 딸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에, 손자를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모든 것에 고맙다고.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앞길을 비추는 것처럼, 제가 걸어갈 남은 시간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처럼. 저는 달력의 오늘 날짜를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준우와 함께 하루하루를 채워가리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